응급 상황이라면 지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의사가 있다. 19년째 공항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신호철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저 인천공항에 병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벌써 23년째가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1터미널. 네네. 처음에 생겼던 제1터미널 지하 1층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료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주 직원에 대한 진료가 가장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비행기에도 직접 타시는 건가요? 전화로 다 해결을 합니다. 아, 전화로요? 전화로. 하기야 뭐 이제 공중에 떠 있으면 타실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그 항공기 위성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분들이 조정을 하는 공간을 콕핏이라고 합니다. 그 새의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위성 전화를 누를 수 있는 보턴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언제 어느 때 울릴지 모르고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24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항공의사 스님들 3분이서 3교대로 24시간씩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위급한 상황 전화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태평양 상공에 떠 있는 항공기 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바로 위성 전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이 상실되거나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비행기 기내에는 여러 가지 장비와 약물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게 회항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다이버전이라고 하는 다른 경로로 가야 되는 경우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네. 회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항공기의 모든 총책임자에 있는 기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항이 가능한 다른 공항의 의료센터의 조건들을 알아보는 것은 네. 관제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제센터, 비행기 기장, 이렇게 3자 통화를 밤새도록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극한 직업이십니다, 이거. 예. 제가 좀 마음 깊이 많이 힘들었던 케이스가, 뭡니까? 러시아 쪽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 공항을 찾고 의료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공항들이 좀 더 작고 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진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승객들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제센터하고 기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3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승객분께서는 사망하셔서 아이고야. 그냥 회항 의견을 접고 인천공항까지 그냥 오게 된 케이스가 아이고. 아직도 머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는데, 질병을 좀 가장하면 혹시나 그런 질병의 이유로 입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꾀병. 네, 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일반인들이 보면은 정말로 의식을 잃은 건지 의식을 모르죠. 잃은 척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조절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동공입니다. 동공의 반응을 체크하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부드럽게 열고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피합니다. 네. 동자가.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네네. 그런 것까지도 잘 조절을 하는 환자는 조그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면요. 그럼 동공이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이게 뭐 긴장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동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실신을 하면 그게 안 되죠. 약간 그런 걸로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게 전문가들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워낙에 아니 이게 저
병원에 중대한 비상사태 때만 울리는 전화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울리는 걸 두려워하는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빨간 전화라서 레드폰이라고도 하고. 레드폰이 뭐예요? 네, 레드폰. 그 색깔은 레드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옛날 일반 전화인데 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레드. 블랙박스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블랙이 네, 블랙 아닌데. 아니잖아요. 맞아요. 풀 이머전시라는 공항 단어가 있습니다. 꽉 찬 응급. 아 진짜 큰일. 네,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큰일이군요. 모든 비상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풀 이머전시 상황에 그 전화가 울립니다. 그거 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울리게 되는 상황은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게 되거나 테러, 폭발물, 활주로 이탈, 대량 어떤 사상자가 생길 만한 공항 내에 일이 있을 때 통제센터에서 그 전화를 누르면 경찰, 소방, 모든, 네, 총동원돼서 상황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만 뭐 절대 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네. 하지만 매일 울립니다. 울려요? 네. 저녁 6시가 되면요. 네. 확인 전화가 매일 옵니다. 왜냐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실제로 레드폰이 울려서 활주로까지 출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네. 가끔 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든지 기내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기장분이 관제탑에다 연락을 하고 관제탑이 이것은 비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레드폰을 울리게 돼요. Turn to left heading 140 and climb maintain 4000. 활주로까지 갔다가 비행기가 무사하게 착륙하고 그 도어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상황이 종료돼서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도 한시름을 놓네요. 네. 네. 아니 이게 저 19년 공항 의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좀 긴박했던 그런 응급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을 너무 응급스러운 상황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가 안전하게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는 임신 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6주가 넘어가게 되면 네네. 항공 여행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그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됐었던 적이 맞아요. 있고 예. 뭐 국적 취득 문제 때문에 예. 임신 36주가 훨씬 지나서 38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항 면세구역에서 그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응급분만 장비를 챙겨서 이제 현장까지 간호사하고 뛰어갔는데 아이는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탯줄과 태반은 이제 산모의 몸 안에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공항의 구급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탯줄 자르고 결찰하고 애 안고 앰뷸런스 타고 산부인과 입원하는 것까지 보고서 돌아오는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크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셨겠는데요? 아마 청소년 정도 된 걸로 알고 그랬을까요? 있습니다. 야, 참. 진짜. 아니 근데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네. 이게 또 저기 원장님이 인천공항의 홍반장님이신 게 마약을 찾아내는 일도 하신 적 있어요? 뭐 별걸 다 하시네요. 마약을 찾으신다고요?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네, 지금은 인천공항에는 바디 스캐너라고 하는 전신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네. 그게 도입이 돼서 뭐 저의 역할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 도입 이전에는 사실은 인체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법을 바디 패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실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항문에다가 넣는다든가. 우리가 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는 사실은 뭐 입을 통해서든 항문을 통해서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한 50대가 급성 마약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자기 몸속에 많은 양의 마약을 넣어서 운반하려던 걸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 A씨 위에서 비닐로 포장된 마약 물질이 100봉지 이상 나왔는데 상당수가 입구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뭐 마약 수사관들이 임의로 신체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 의료센터로 오시면 신체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와 실제로 검거를 하신 적도 있어요. 네, 한번 뭐 공항 의료센터 안에서 활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그 사람은 어디다가 패킹을 한 거예요? 항문을 통해서 장 안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를 보고서 이게 오래된 숙변인지 이물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쉽지 않고요. 않으시겠어요. 더 어려운 건 장갑을 끼고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 했을 때 사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으로 이게 변인지.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라는 내 손으로 직접 네. 타인의 이게- 변을 네, 내 손에 만져지는 게 느낌이 다른 건지 변인지 이 일을 하고 나서 혹시 이게 수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개원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많이 있지요. 있어요. 네, 많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많이 힘들어서 뭐 사표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셔서 일을 후임자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후임자분이 없으셔요. 제가 하는 일을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드렸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나서 다음 주에 잠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저는 짐까지 다 쌌는데 안 되겠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서 주저앉았죠. 인천대교 뚫리기 전에 개통하기 전에는 출근 퇴근에만 거의 한 3시간가량을 써야 돼서 집에 오면 좀 녹초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인천대교 뚫릴 때까지는 내가 버텨보자. 그게 2009년도 해입니다. 인천대교가 개통이 되니까 출퇴근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훨씬 나아져.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벌써 10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와.